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지수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1.4%, 포인트로 치자면 36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요. 반면 이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변수는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재봉쇄를 고려해야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12시 부근이 됐습니다. 이 시간부터 갑자기 증시의 움직임이 좋아지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반면에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 겁니다. 어제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31만 명이 발표가 됐는데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과거의 고용은 나아졌어도 미래의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시장을 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하겠고요. 또 롤레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9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개월 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재봉쇄 우려에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31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14주 연속 거의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건데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양호한 경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전방위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서 경제가 다시 침체할 것이란 우려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날도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들은 이 재봉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기술 기업들의 강세는 이날도 이어지면서 다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기반인 기술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요 기술주들이 재택 활동의 수혜주라면서 이들의 강세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부터 미끄러졌는데요. 장중 이 파우치 박사의 발언에 따라서 낙폭을 최대로 키웠지만 소폭 회복하면서 0.4%대 하락세 기록하며 25,70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0.53% 상승하면서 1,547포인트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56% 하락을 했고요. 3,15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최대로 키우다가 소폭 오르면서 이 낙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호재와 악재가 여러 겹치면서 혼조로 장을 마친 미국 증시 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날 호재와 악재가 딱 2개씩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이 플로리다주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이 재확산 기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넘기라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CNN 머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오늘 증시의 최대 요인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반면에 호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적게 나왔죠. 그리고 파우치 박사도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7월 안에 이 모더나의 3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호재 2개, 악재 2개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뉴스 헤드라인이 혼재 양상을 띄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나스닥반이 좀 상승 반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은행주 등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주는 부진을 이어갔고 결국은 시장이 이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좀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3% 넘게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휘발유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국제유가 WTI 가격의 경우에는 올 초에 개파락했던 가격대였었죠. 41달러를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상단을 막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국제유가 WTI 가격이 지속적으로 41달러 선 인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던 이 시점,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12시에서 1시쯤이 될 텐데요. 이 시점부터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3% 넘게 밀렸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3.2% 밀리면서 39.5달러의 WTI 가격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값은 증시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값이 상승할 때 증시도 상승하고 금값이 하락하면서 증시도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는 차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하락했는데요. 1,800달러를 넘어서자 이제는 금값이 꽤 많이 올랐다는 분석으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0.7% 내려서 1,807.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 하락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이제 달러 강세를 좀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약세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고요. 계속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달러가 조금 반등을 한 건데 최근 금값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금을 팔고 달러를 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0.37% 올라서 96.78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밤 사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0.60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 시장 상황과 어떻게 본다면 좀 부합하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마켓워치가 시장이 저점 대비 40% 정도 급등한 이후에 전문가의 조언이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기술주와 그리고 중국 관련주의 강세가 증시에 단기 호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 사망자조차도 이제 재차 증가 기미를 좀 보이면서 공포감 역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CIBC라는 기관에서 S&P 500 지수가 34% 정도 하락한 후에 그 저점 대비해서 41%나 반등한 V자 장세는 끝났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지수는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41% 반등한 후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설 상황도 또 아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결국 연준에 맞서지 말고 그리고 시장을 꼭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즉 결국은 리스크와 보상의 균형이 잡힐 만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라는 이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정말 정답이 아닐까 싶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장기 그리고 단기별로 투자 전략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관에서도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접근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은 이 단기 트레이더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IT라든지 헬스케어 일부 업종 등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장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단기 투자자라면 이 언더퍼폼 중인 섹터에 대한 투자를 좀 준비해야 한다라고 또 조언을 했거든요. 5월과 6월 초까지 이어졌던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업종 그리고 산업재 업종의 반등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월가의 주요 IB들이 제시한 S&P 500 지수 목표 주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번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증시 반등 이후의 전략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월가 주요 IB들도 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올린 그런 IB들도 많았습니다. 6월과 7월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시티그룹에서 S&P 500 지수의 올해 목표가를 기존의 2,700에서 2,900으로 올렸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700에서 3,200으로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3,000에서 3,350으로 상향한 상태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2,900에서 3,250으로 약 한 달 정도 간에 10%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월가 주요 IB들을 꼽고 있는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 평균치는 3,077.5라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조금은 키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이 약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활동하는 레스토랑이나 헬스장 이런 곳에서 공기 감염,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비말 감염만을 주요 감염 경로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기 중 감염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들, 뭐 헬스장, 레스토랑 이런 장소가 되겠죠. 이런 장소에서는 WHO가 조사해 본 결과 짧은 거리에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Short Range 에어로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될 경우 원거리에서도 공기 중 감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NBC는 만약 공기 중 감염이 주요 감염 요인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이 아예 뒤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특수하게 제작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바이러스들까지 박멸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까지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기 중 감염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정책까지도 크게 변화해야 된다고 CNBC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내용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좀 많아 보이죠. 공기 중 전염 가능성을 염두한 만약에 새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주요 내용은 경제 봉쇄령의 강화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라고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따른 실물 경제 붕괴를 좀 보다 못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코로나19 재확산을 감내하고 리오프닝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기 중 전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전면 정책 재수정도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베스코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현재까지 증시는 극단적인 봉쇄령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 조치가 재실시되는 것이 최대 리스크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이날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시장을 쥐었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들은 재봉쇄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망자 수도 앞으로 몇 주 내에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야 급수적인 증가세를 확인을 했다면서 미국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들은 재봉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있다면서도 경제를 빨리 재개한 주들에서는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재봉쇄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한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주 대비 20%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경제 재개를 빨리 이뤘던 주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을 위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과하고 다시 봉쇄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7월의 급증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제 재봉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반적으로 다 하진 않겠지만 일부 주에서라도 재봉쇄를 한다면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이 봉쇄와 관련된 주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겪어봤던 일이고 그리고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힌트가 많이 좀 제공돼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단 경제 재봉쇄가 일어났을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이 관련 업종을 꼽아본다면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와 같은 화상회의 관련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자사의 화상회의 앱인 팀스에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관련주, 플랫폼이라든지 결제 관련주 그리고 배송 관련주가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관련주 역시도 경제 재봉쇄의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열거를 해드렸던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을 때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는 반도체라든지 또 IT 인프라 업종 등도 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현실화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룰루레몬이 3년 만에 창고를 대개방해서 세일한다고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CEO 머스크는 테슬라가 5단계 자율주행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가 추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에 임상 3상 임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이 꼽은 첫 번째 종목 룰루레몬부터 살펴볼 텐데 뉴스를 보니까 팀장님 이게 소비자들은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주주들은 별로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꼽히는 이 룰루레몬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왔고 이런 세일 전략을 말씀해 주셨듯이 주주들은 좀 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목요일부터 5일간의 온라인 웨어하우스 세일, 즉 창고 대개방 세일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류와 액세서리에 걸쳐서 매일 새로운 할인 아이템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8달러짜리였던 레깅스가 79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룰루레몬이 그간의 세일을 최대한 좀 지양을 하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왔고 그리고 마진을 높게 사수해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이번 웨어하우스 세일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판매 부진에 이 같은 온라인 세일을 실시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일을 최대한 안 하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해왔던 룰루레몬이 이번에 세일을 한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마진의 훼손, 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도 좀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도 1.7%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의외로 좀 나쁘지 않은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경영진의 설명과 부합하는 무브였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마진에 타격이 있더라도 재고 감축의 의미가 크다. 즉 오래된 재고보다는 한 번으로 그친다면 이 같은 웨어하우스 세일이 낫다라는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평가가 나쁘진 않지만 이 팬데믹 피해에 따른 결정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최근에 이 소비 수요에 대한 회복 추세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 의류 매장에 대한 좀 수요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섹터에는 최근에 이 수요가 어떻게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 수요와 관련해서 마침 좀 분석이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데이터에 좀 따르면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소비 트렌드를 거의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발 셧다운에 물론 일부 요식업 섹터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그 격차가 과거에 한 30%대 초반에서 지금은 약 한 20%대로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예약 앱 오픈 테이블의 자료를 좀 따르더라도요. 미국 내에서 좀 회복은 되고는 있지만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내 식당 예약 건수가 7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의 50%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또 한 3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 즉 소비 수요 반등 기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혼재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테슬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5단계 자율주행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발언을 한 건데요. 5단계 자율주행에 우리는 매우 가까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5단계 자율주행 그 시대는 매우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도 올해 안에 5단계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은 완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운전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게 되는데 현재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은 약 2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아주 비싼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자율주행이라기보다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이터에서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구글 웨이모 그리고 이제 우버 테크놀로지 등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가운데 누가 실제로 기술이 더 좋으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현재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어느 자동차 기업보다도 테슬라가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된 15,000대 모델 3를 판매했는데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높은 데에는 그냥 단순히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베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테슬라 어떻습니까? 지금 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현재 주가가 1,4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 주가가 809달러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만 보면은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다만 이렇게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전기차를 연 50만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이 기술을 선도하는 것에 베팅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사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400달러에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업사이드가 그래도 좀 있어야지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울 케이스, 즉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2,000달러에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웨드부시의 이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부울 케이스 목표 주가를 1,200에서 2,070달러로 올리면서 2030년대에 대한 인도 대수 전망을 400만 대에서 600만 대로 올렸고요. 그리고 세전 이익이죠. 에비타 마진 이율 전망도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300억 달러 어치의 파워트레인 판매도 포함해서 이 같은 좀 올린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국은 매년 10년간 이 40%씩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와 올해 가이던스를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해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그런 선도적인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네, 이날 모더나에는 연이은 훈풍이 불어든 하루였는데요. 먼저 모더나가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미국에 기반을 둔 제약사 로비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 백신 후보를 제조 생산할 때 이 제조의 마무리 단계를 맡게 되는데요. 모더나는 아직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개발 중인 가운데 보다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제조 계획에 있어서 한 발 더 앞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이전에도 카탈런트나 콜든 파마 등과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생산 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더나가 이날 5.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로비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생산을 계약을 맺었던 캐틀런트도 이날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모더나의 급등에 힘을 써준 소식은 파우치 박사가 모더나의 백신이 이달 말부터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임상 3상은 백신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백신은 바로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더나 측에서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임상 3상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은 백신 출시가 굉장히 좀 가까워진 그런 기업부터 나열한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좌측에 있는 즉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백신이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제약사 칸시노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처음으로 군에서의 사용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WHO에서도 가장 기술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옥스포드대가 지금 개발 중인 백신 그 뒤를 또 이어서 화이자와 또 바이오엔텍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속도보다는 굉장히 좀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대량 생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제약사들 간에 출시 시기도 좀 다를 것이고 출시하고 개발하는 그 전략도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맞춰서 접근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외신을 비롯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하면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